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관한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과 처리 요령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각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 중에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 대입과 관련된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알려드리는 곳인데요. 기재 요령 200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의 대입에 미반영되는 요소와 미기재되어야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기한 미반영 항목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 요소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 자료로 전송되지 않는 자료를 뜻합니다. 그에 반해서 파란색으로 표기한 미기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에 입력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에는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진로 희망 분야, 수상 경력, 독서활동,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 내용이나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활동 특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력을 피해 주셔야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2022년에 고3 학생이었던 그 학생들이 대입에 반영되었던 요소가 왼쪽과 같이 좀 많이 들어갔다면 2024학년도 대입, 작년 고3 학생들이죠. 작년 고3 학생들부터는 오른쪽과 같은 내용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데요.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 활동, 학교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창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활동한 내용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고 왼쪽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수상 경력이 모두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기재 항목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눈에 띄시는 것이 우측 하단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재 항목일 것 같은데요. 이건 잠시 후에 올해 바뀐 기재 요령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어떻게 대입에 반영되는지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입 지도를 하실 때 혹시라도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이 지원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하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대입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교폭력조치사항 이 따로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총 8개 항목이 기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총 5개 항목이 실제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적, 학적 사항이나 출결 상황에서는 엄청난 대입 반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이 반영되는 영역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응연 이것이 주요 반영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이나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일어나는 그런 활동은 모두 대입에 미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규 교육 과정 활동이나 그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되는 항목의 글자 수라든지 영역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알찬 기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개정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되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 사실 2023학년도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관한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8호 전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먼저 삭제되는 거 없이 무조건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자, 올해 또 조금 더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4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그 보존 기간이 조금 늘어났고요. 다만 졸업 직전에 심의를 거쳐 졸업 시에 삭제가 가능한 것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8호 전학 조치 없이 졸업 후에 예외 없이 4년간을 보존하는 것으로 기존 2년에서 보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관한 그런 내용이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입력란이 신설이 된 것인데요.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받게 되었다 하시면 이거를 출결 특기사항에 적어야 되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신설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기재란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학년은 기존의 기재 방법 그대로 각각 나눠서 조치사항에 따라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면, 출결사항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으로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어떤 친구들이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하거나 복학을 해서 다시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에 정정을 해서 옮겨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생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과 함께 담임 선생님께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담임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선생님이,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독서 활동 상황도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란이 있고 교과 담당 교사가 과목별로 입력하는 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 주체를 말씀드린 김에 글자 수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1500바이트 500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이 진로 활동은 2100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700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역시 과목별로 500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500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결과 용어의 수정에 따른 내용인데요. 결과는 원래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은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2023년 9월 1일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있었는데요.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분리 조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따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결과 처리하지 않고 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년 시작일을 3월 1일로 통일하는 내용인데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사실 기존까지는 1학년 학생들은 시작일을 3월 1일자가 아닌 입학식부터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올해 입학식이 3월 4일이었다 하시면 3월 4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입력을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그냥 편리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 없이 모두 3월 1일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요 개정사항은 대입 수시 전형 자료 생성 시 유의사항인데요.
저희 3학년 대입자료 생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3학년 1학기 내용까지만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입 자료를 생성하고 마무리하고 작업하는 시기가 2학기이다 보니까 2학기 내용을 모르고 2학기 탭에서 세분용 및 특기사항 같은 것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면 기본 세팅이 나이스가 이렇게 딱 켰을 때 2학기에 딱 시작이 되면 2학기 관련된 세분용 및 특기사항을 먼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을 하시고 저장하고 이제 다 입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학기 내용은 대입자료로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1학기 칸으로 반드시 옮겨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재 요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로 대입자료 생성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입력 불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고등학교 내용인 만큼 고교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불가한 용어는 정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요령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시면 기재가 불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대부분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서 학생들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할 만한 그런 활동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대기상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기상강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학명, 그리고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을 뜻하고요. 의외로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도 깜빡하고 나도 모르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저도 예를 들면 영어과인데 영어 교과서 내용 중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썼을 때 유네스코라는 기관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기관명도 교육 관련 기관이 아니면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OECD, UN, IMF 이런 것들 다 쓸 수 없고요. 상호명 같은 경우에는 구글, 네이버, 유튜브, 오픈 AI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기업명이나 회사명, 상호명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명은 모든 강사명을 다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어떤 강사님을 초빙해 놓고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면 그 강사명은 기재가 불가하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교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고교 블라인드라는 것은 저희가 블라인드가 가리는 거잖아요. 모르게. 그래서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명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란들은 딱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학적상, 그리고 숙상 경력의 수여기관,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만 학교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 어떠한 곳에도 저희 학교명이 들어가거나 학교를 암시하거나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은 모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축제명 같은 것에 학교 이름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학교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기재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나이스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었습니다. 2020년에 기능이 개선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 조회란에서 고교 정보 검색이라는 버튼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4세대 나이스로 오면서 메뉴가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요. 4세대 나이스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조회 및 출력으로 가셔서 학생부 자료 검색이라는 그런 메뉴를 활용을 하셔서 똑같이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셨을 때 내용이 검색이 되는 분야는 출결특기사항, 수상명, 창책특기사항, 봉사활동 내용, 교과세특, 개인세특,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의 적용이 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제가 검색하는 검색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기되면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 활용을 하셔서 저희가 기재되면 안 되는 용어 같은 것을 같이 고교 블라인드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기재 불가한 사항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육청에 점검을 받으러 갈 때도 먼저 이런 내용이 혹시 적혀 있지 않나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내가, 나의, 아빠, 엄마, 학교명, 대회 수상 자격증, 연구보고서, 논문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기관명이라든지 기업명이라든지 영어 입력이 됐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을 받으시면 훨씬 더 그 오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처리 요령입니다. 처리 요령은 일단 누가 기록 방법을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관위의 심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학기당 2회 이상 나이스에 누가 기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서술형 항목 기재를 하실 때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소감문, 독후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수업 산출물을 토대로 기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생활기록부 한글 입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 공문서로서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내가 비록 과학과 교사가 아니더라도 뭐 사회과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한국인으로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한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29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외국인의 성명, 도료문 주소에 포함된 영문, 그리고 일반화된 명사, 이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CEO, PD, UCC, IT, PAP, CF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어이긴 하지만 거의 한국말처럼 너무 오랫동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된 명사 외에 다른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라든지 아니면 교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전문적인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딴 게 아니라 도서명과 저자명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2021년 전까지는 저희가 외국 학교명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 학교명을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삭제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항목별로 주요 사항을 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5번부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전체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니셔도 적용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보면 내 교과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도 모두 기재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찰한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이 학생은 장기 결석으로 혹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수업에 정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너무 적어줄 게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업에서 뭐 안내를 하셨거나 아니면 활동을 설명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뭐 이런 내용을 듣고 수업에 참여했다. 어떤 내용을 안내받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 중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특기사항에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 수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기재를 좀 더 내실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 요령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요령 121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교과 세트 기재와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12월에 발간이 된 자료이고요.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 가시면 자료실에 참고 자료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되는지 기재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취 수준, 수행 과정 및 결과, 역량, 그리고 교사의 총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수학과 확률과 통계 과목을 보시면 일단 교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관찰하는 내용, 그 내용이 총평으로 들어가 있고요. 학생의 성취 수준, 그리고 그 성취 수준을 위해서 어떤 수행 과정과 그 결과 과정을 거쳤는지가 초록색 부분으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수했는지 그런 학생의 역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정치와 법을 들은 학생도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예시를 보시고 특기사항을 작성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고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사항인데요. 이 란은 사실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은 아니고 아래 표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거의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그 대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하나의 내용이 채워진다면 학생들이 500자를 추가로 내용을 생기부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조건은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유과정을 했는데 역사와 영어를 같이 결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 내용은 사실 개인 세특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영어 교과 세특과 역사 교과 세특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가능한 내용은 일단 특정 교과라고 한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에 대해서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하셨다가 학교 자율과정 내용을 개설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논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논문은 예전에는 이제 기재가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래 해당 과목들만 소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과목들은 사실 교과 성취 수준에 따라서 이미 그 교과 성취 수준의 연구 보고서, 소논문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논문을 작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특기사항에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논문의 실적처럼 보이는 그 실적은 기재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록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실적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 특히 학생의 능력 중심으로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 능력이 탁월했다 라든지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 문제 연결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힐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선생님들께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평소 누가 기록을 토대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기재 요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활동 장소가 국내이면서 학교가 주관하거나 아니면 학교 밖 교육기관이 주관하거나 타 고등학교 혹은 교육 관련 기관이 주관 주최한 활동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 뭐 월 1회 했다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 동안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임원의 임기를 기재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여름방학이 8월 4일까지이고 8월 5일에 개학을 합니다. 이때 1학기 학급 임원의 임기를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정답은 일단 시작일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3월 1일부터고요. 그리고 1학기가 끝나는 날짜는 개학 바로 전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학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 일자가 1학기 임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024년 8월 4일까지가 임기이고 이것이 전체 1, 2, 3학년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학교 개학일이 8월 5일이고 졸업식이 11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2학기 학급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먼저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8월 5일부터 마지막은 2학기에 끝나는 끝 지점은 그 학년의 말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학년 말일은 당연히 2월 28일이기 때문에 2025년 2월 28일까지가 2학기 학생 임원의 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3학년은 졸업을 하는 순간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재임기간은 임원의 종류, 정교인지 학년인지 학급 자치회 회장인지 이런 식으로 임원의 종류를 명시를 하고 재임기간을 반드시 필수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임기 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활동 일자나 기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재임 기간은 무조건 꼭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활동을 했던 기간이나 횟수 같은 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교학생 자치회 회장의 재임 같은 경우에는 본교의 경우 전년도와 그 다음 해까지 이어져서 4월 30일까지 내용이 끝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년도에 학년 말까지로 끝내서 임기를 한번 적으시고 올해는 다시 올해 시작일로부터 임기가 끝나는 기간까지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리 내용입니다. 동아리는 먼저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전체 활동의 80% 이상을 잘 참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 명칭만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역시 학생들이 이제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가 학교 봉사활동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개인 봉사활동을 거의 많이 안 하는 추세인데요. 일단 1일 8시간 이내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7교시까지 수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날 봉사로 인정되는 시간은 1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해서 봉사활동이 이제 넘어와서 저희 교사가 나이스에 입력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기재가 불가한 내용들이 뭐 기관명이 봉사활동 내용에 입력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불가한 내용을 삭제한 뒤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헌혈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봉사활동인데요. 회당 4시간을 인정해주고 연 3회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3회 이상으로 넘어가서 4회부터는 입력이 되지 않고요. 3회까지 입력이 되고 또 하나는 헌혈을 입력하실 때 장소 또는 주간 기간명에 적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당연히 헌혈하러 간 거는 개인으로 적으시면 되지만 가끔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교육에 의해서 헌혈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장소 또는 주간 기간명에 학교라고 선택을 하시고 대한적십자사 덕구혈액원 이렇게 혈액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사 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봉사 시간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방송부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만약에 방송부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봉사 시간까지 받으면 그 내용은 원래 원칙적으로 봉사 시간으로는 입력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내용도 기재가 되고 동시에 그거를 봉사 활동 시간까지 주면 사실 학생들에게 중복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초반에 계획을 하실 때 봉사 활동을 동아리 학생 대상으로만 이제 가능하게끔 열어두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희망해서 활동한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준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봉사 활동에 입력된 내용은 특기사항도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중복해서 동아리 특기사항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진로활동 내용입니다. 진로활동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이 노력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진로 활동을 돕기 위해서 수행한 그런 내용, 그리고 학생 학부모와 상담한 내용,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전담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도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창체 진로라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는 창체 진로 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 잘 전달을 해주셔서 이 내용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특기사항 내에는 진로 희망 분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입력은 해야 하지만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학생의 진로 희망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진로 탐색 중임 혹은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을 반드시 하셔서 기재 누락과 구분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과 자격증인데요. 수상 경력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회라는 용어를 수상 경력에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수상 경력란을 제외한 그 어떠한 행목에도 대회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기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상이 사실 대입에 반영이 됐을 때는 엄격하게 이 내용을 강조를 했었는데 잠깐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일단 학년 초에 학교 교육계획서에 이 수상 내용의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서에 있는 내용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2학기 초에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기존에 이미 치렀던 1학기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고 앞으로 치를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혹시 학생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입력해달라고 하실 때 누가 기록 형식으로 바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딴 자격증을 올해 가지고 왔더라도 그것을 정정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기록해서 날짜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독서활동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은 도서명과 저자명이었는데요. 이때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서 입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특히 입력하기 전에 네이버 책이라는 그런 메뉴를 통해서 한번 먼저 ISBN 확인하시고 도서명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입력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 독서활동란이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과 저자명이 대입 자료에 전송이 안 되는데 대신에 단순 독후 활동 외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 저자명을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창체나 아니면 과목별 세특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교과 세특 예시를 보시면 원더라는 책을 읽고 북 트레일러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단순 독서 감상 이상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교과 세특에 기재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담임 선생님께 해당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적 학적 사항인데요. 인적 학적 사항을 변경하실 때는 정정 대장을 작성하실 때 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에 언제든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명하실 때는 학생들에게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주소는 그냥 누가 기록을 쭉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유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러오기나 이렇게 저장하기 버튼을 활용을 해서 누가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학폭 조치사항 중에서 전학이나 퇴학이 이곳 특기사항에 입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사실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학생 미혼모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생 미혼모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생기부의 기재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 학생으로 등록하실 때 반드시 교육 구분을 기타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에서 기억하실 것은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처음으로 의사진단서를 한번 내면 계속해서 이후에 비슷한 상황으로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증빙자료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낸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결과 용어가 수정된 것은 미리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수료 가능한 출석 일수의 계산은 먼저 본교 수업 일수를 보시고 그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192일인데요. 192일의 3분의 2인 128일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하고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결석일수가 64일 이하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5일부터는 수료가 불가하겠죠. 그리고 올해 또 바뀐 것 중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서 교회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일 때는 가정학습을 쓸 수가 없고요. 심각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학습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요즘에 대입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상시, 관찰, 평가,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을 해야 하고요. 특히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반드시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단점을 입력하실 때 저희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 기록을 입력하시는데 그때 관련된 사항도 반드시 입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그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해당되는 내용을 즉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학교 봉사활동의 경우에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은 없지만 학교 봉사를 한 경우에 뭔가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적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누가 기록을 강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기재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 기록인데요. 이 누가 기록을 평소에 잘 기재를 하셨다가 저장을 해두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도 증빙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련해서 주요 개정사항과 작성시 유의사항, 처리 요령과 각 항목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